정혜숙 씨는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4년 전 평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적막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두 아들이 있기에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식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숙 씨의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큰아들 상우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수진도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상우는 형편이 넉넉했지만 일도 많아 늘 바쁘게 살았지요. 어머니, 이번 주는 정말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 혜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저렇게 바쁜 걸 보면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해야지. 그래도 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반면 작은아들 상진은 큰아들처럼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내 미영과 두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요. 미영은 동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힘겹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가끔 어머니를 찾았지만 마음만큼 자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또 사고를 쳐놔서요. 미영이랑 둘 다 바빠서 손이 모자라네요. 그래도 주말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혜숙 씨는 상진의 말을 들으면서도 작은아들 가족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알기에 속으로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니 내가 참 복받은 엄마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는 건가.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돌 때도 많았습니다. 혜숙 씨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들 자기 살기 바쁜 법이고 손주들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니 자주 오지 못하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혼자라는 쓸쓸함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문득문득 드는 외로움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혜숙 씨는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답함과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혜숙 씨는 어쩌면 그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살짝 바빴습니다. 두 아들이 오늘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동시에 오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긴장도 되었어요. 정오쯤 집안에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상훈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작은아들 상진이 차례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숙 씨는 반갑게 아들들을 맞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기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도 잠시 큰아들 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혜숙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이렇게까지 다 같이 모였니? 상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상해봤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워낙 바쁘다 보니 어머니께서 오히려 더 힘드실까 봐요.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해요. 정혜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표정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되었지요. 큰아들의 바쁜 일상과 며느리의 고충을 생각하면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상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형님처럼 바쁘지는 않으니까요. 미영이도 어머니 모시면 좋겠다고 했고요. 정혜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진의 말이 고맙기는 했지만 괜히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상진아, 그런데 너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들어가면 부담되지 않겠니? 작은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부담이라니요. 어머니가 같이 계시면 저희도 힘이 될 거예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시면 좋아할 거고요. 작은 집이라 좀 불편하셨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 넓은 곳에서 다 같이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큰아들 상훈이 어머니를 설득하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각엔 어머니 집을 정리해서 상진이네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상진이도 전세에서 벗어나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혜숙 씨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도 답은 아니었지요. 작은 며느리 미영도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족하지만 어머니 오시면 진짜 잘 모실게요. 손주들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머니 방도 딱 준비해 드릴게요. 정혜숙 씨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 너희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일 텐데 내가 그 마음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혜숙 씨는 작은 아들과 함께 살기로 한 뒤로 한참 동안 마음이 바빴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남편과 평생 함께했던 집을 떠나는 일이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당신이랑 참 많은 추억을 쌓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떠나려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네요. 그래도 애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요? 이사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집 정리를 도왔고 작은 아들 상진은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하러 다녔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이 하나둘 나오자 정혜숙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와서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없으니까 정리 좀 빨리 해야 해요. 어머니가 가져가실 물건도 많으시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만 이건 너희 아버지가 쓰던 거라 손이 안 떨어진다. 그래도 알았다. 챙기자꾸나.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새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손주들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좋아했고 작은 며느리 미영은 새 집에 어울리게 가구 배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가 제일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바로 옆이라 편하실 거예요. 이 방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이 방을 쓰면 좋겠구나. 내가 참 신경 많이 썼다. 미영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를 정리하며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 오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혜숙 씨는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진심인지 조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겠지.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내가 또 무슨 불만이 있겠니? 며칠 뒤 정리가 끝난 새 아파트에서의 첫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탁엔 미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 붙어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할미가 너희랑 같이 살 거다. 근데 나를 너무 졸졸 따라다니면 할미가 도망갈지도 몰라.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 상진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오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손주들도 보고 있으니 참 좋다.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 그날 밤 해숙 씨는 새 방에 누워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아침 식사 후 차 한 잔을 가져와 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도 좋고 집도 따뜻해서 딱이죠. 어젯밤엔 잘 주무셨죠? 그럼 잘 잤지. 이런 집에 살게 해준 너희가 참 고맙다. 이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편하구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해숙 씨는 새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남짓이 지나면서 정혜숙 씨는 점차 작은 아들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며느리 미영의 태도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아들 상진이 집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살갑고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디저트 드실래요? 과일이 참 달아요. 어머니, 방에 무슨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다정하게 굴 때마다 상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 어머니 챙기는 걸 보면 제가 참 잘 결혼한 것 같아요. 해숙 씨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 미영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지도 몰라. 미영이가 나를 이렇게 챙기는데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겠니? 하지만 상진이 출근하거나 외출하고 나면 미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혜숙 씨가 무엇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건네면 미영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정혜숙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온 미영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죠. 그 접시가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부주의하시면 곤란하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해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영이 예민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자꾸 손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물건이 미끄러지는구나. 내가 다 치울게. 그러나 미영은 뒤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어른 모시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혜숙 씨는 설거지를 멈춘 채 잠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혜숙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어느 날 손주들이 가져온 그림 숙제를 보고 있던 혜숙 씨는 작은 손주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참 그림 잘 그리네. 이거 학교에서 상 받는 거 아니냐? 할머니, 선생님이 꼭 잘 그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완성하면 내일 가져갈 거예요. 그 말에 혜숙 씨는 손주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부엌에서 주스를 따라와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하렴. 할미가 응원한다. 손주가 주스를 마시며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보니 혜숙 씨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혜숙 씨는 색연필을 챙겨주려고 하다 실수로 손에 든 주스컵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스는 손주가 그린 그림 위로 쏟아졌고 손주는 깜짝 놀라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그림 망가졌잖아요. 내일 가져가야 하는데. 혜숙 씨는 순간 당황하며 손주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급했구나. 괜찮아. 할미가 새로 그릴 수 있게 도와줄게. 울지 말아라. 하지만 그때 작은 며느리 미영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살펴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애가 얼마나 공들여서 그린 건데요. 이거 다시 그리려면 오늘 밤새야 할 거예요.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에 괜히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지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덜렁거렸네. 애랑 같이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니? 미영은 주스를 닦아내면서 짧게 대꾸했습니다. 다시 그리긴 하겠죠.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그 말은 마치 정혜숙 씨의 부주의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들렸습니다. 혜숙 씨는 괜히 손을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손주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진이 퇴근해 돌아오자 미영은 앞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애 그림에 주스를 쏟으셨다니까. 그거 얼마나 열심히 그린 건데 애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상진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실수로 주스를 좀 엎질렀다. 아이가 새로 그릴 수 있게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진은 어머니가 상심한 모습을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애들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영은 상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애까지 이런 걸로 신경 쓰이면 힘들잖아요. 혜숙 씨는 미영의 말투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있기에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날 나무랄 일인가 싶다.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애들 사는데 방해가 안 되겠지. 혜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날 아침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기운이 나곤 했는데 요즘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쩌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까지 느끼면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혜숙 씨는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끼고 작은 아들 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진아, 어미가 요즘 몸이 영 이상하다.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자꾸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말이다. 어머니, 요즘 계속 그러세요? 큰일인데요. 병원 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내가 괜한 호들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니 걱정이 되는구나. 며칠 후 상진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느라 하루가 고되게 흘렀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정혜숙 어르신, 별다른 문제가 없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식사 관리를 잘하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도 괜찮다니까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더 잘 챙길게요. 그래, 그 말 듣고는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속이 편치는 않구나. 내가 괜히 이런 걸로 너희들까지 신경 쓰게 하나 싶다. 집에 돌아와 병원 이야기를 들은 미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요즘 다들 나이 들면 그렇게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혜숙 씨는 미영의 말투에서 애정이나 위로보다는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탓하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런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녀는 스스로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몸에서 계속되는 이상 증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미영은 정혜숙 씨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기회를 엿보며 친정오빠 영태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혜숙 씨가 방에 들어간 틈을 타 미영은 방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몸이 영 안 좋으셔. 내가 보기에 정신도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아.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자. 어머니가 숨겨둔 통장은 찾았어? 찾았지.
어제 당 정리하는 척하면서 서랍을 뒤져봤어. 아버님 때부터 있던 거라 돈도 꽤 많을 거야. 영태는 목소리를 낮추며 재촉했습니다. 그럼 빨리 움직여야지. 통장 내가 가져가면 처리하는 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한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살펴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린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을 거야. 미영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아차리시기 전에 다 끝낼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 다음 날 미영은 약속 장소에서 친정 오빠를 만났습니다. 영태는 통장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당장 은행에 가서 처리할게. 돈이 들어오면 너한테 바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빨리 처리해. 이 일만 끝나면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안 해도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비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사이 정혜숙 씨는 통장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혜숙 씨는 그날도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허리가 뻐근해 스트레칭을 하려 자리에 일어서려던 순간 발밑이 미끄럽게 헛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팔걸이를 잡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혜숙 씨는 가쁜 숨을 고르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은한 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리는 액체가 널찍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혀끝으로 살짝 느껴지는 기름 냄새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못 보고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온 상진이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혜숙 씨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숙 씨, 여기 좀 봐라. 상진아, 내가 방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질 뻔했지 뭐냐. 이게 대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구나. 상진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액체를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름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흘러있지? 그때 부엌에서 미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하며 다가와 상진과 혜숙 씨 사이에 서서 바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진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영, 여기 기름이 흘러있잖아. 어머니가 넘어질 뻔했어. 너 몰랐어? 미영은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 기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다가 흘렸나 봐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혜숙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진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더 일을 키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뭐 애들이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 미영아,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줘라. 내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숙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며칠 후 큰아들 상훈의 아내 수진이 정혜숙 씨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수진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요. 혜숙 씨는 안색을 가리려 애써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다 나이 탓이지 뭐. 요새 몸이 좀 무겁긴 한데 별일 아니야. 걱정 말아라. 하지만 수진은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보고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냥 두면 안 돼요. 혹시 작은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에요? 혜숙 씨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해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냥 내가 요즘 기운이 없어. 그런 거지.
수지는 어머니가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캐물으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집에서 나와 작은 아들 상진의 집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며느리 미영의 친정오빠 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태가 과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미영과 영태가 어머니의 재산에 관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동서가 어머니께 그런 일을 할 리는 없겠지. 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안 좋으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수지는 작은 며느리 미영을 경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앞으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려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숙 씨는 그날도 방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통장들을 확인하려다 숨겨둔 통장 하나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다른 곳에 잘못 둔 게 아닐까 싶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 싶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작은 며느리 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혹시 내가 내 방 정리하다가 통장 본 적 있니? 내가 둔 곳을 기억 못해서 찾고 있다만. 미영은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싹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요?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제가 방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마 어머니께서 다른 데 두셨을 거예요. 미영의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히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혜숙 씨는 미영의 말투에서 알 수 없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혜숙 씨는 미영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방에 앉아 서랍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깜빡하는 사람이 됐나? 아니면 설마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장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를 뵙고 돌아왔을 때도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혜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혜숙 씨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수지는 그 너머의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다 나이 탓이지 뭐.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수지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죠. 혼자 참고 계시면 더 안 좋잖아요. 요즘 작은 댁에서 말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혜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아니야. 상진이 내가 나름대로 잘 챙겨주고 있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좀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어서 말이다. 수지는 혜숙 씨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느끼며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꼭 말씀해 주세요. 혜숙 씨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최근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거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 기름 같은 게 흘러 있었거든. 미영이가 아이들 장난이라고 하더구나. 또 내가 아끼던 통장 하나가 없어졌는데 혹시 내가 잘못 둔 건지 모르겠다만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수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작은 며느리를 의심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같은 건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기름일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어머니 혼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내 말대로 무슨 일 있으면 내게 이야기할게. 수지는 전화를 끊으며 어머니가 말한 사건들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기름 사고, 사라진 통장.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작은 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해. 동서도 어딘가 수상해. 더 알아봐야겠다. 그녀는 마음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미영과 그녀의 친정오빠 영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영태의 과거를 파헤치며 점점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통장이 사라지고 영태 씨가 최근 갑자기 금융거래를 시작했다니 동서와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해. 수지는 남편 상훈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훈이 귀가하자 수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머니와 작은댁 쪽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상진이네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그게 어머니 상태도 갈수록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동서 친정오빠에 대해 알아봤는데 영태 씨가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더라고. 그래.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는 동서랑 영태 씨가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머니 통장도 사라졌다면서? 상훈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통장이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상훈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어머니 상태가 걱정이 됐었어. 조용히 한번 알아봐야겠네. 더 큰일 나기 전에. 수지는 남편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정혜숙 씨와의 통화를 마친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작은 댁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수진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미영과 그녀의 행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작은 댁에 설치된 CCTV가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손주들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것이었지만 혹시나 어머니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상훈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지. 맞아. 이 영상에서 무슨 단서라도 나오면 어머니께 도움이 될 거야. 수지는 남편과 동생 부부가 없는 시간을 선택해 함께 작은 댁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거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한 날의 영상을 찾은 순간 화면 속에서 미영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영은 부엌에서 기름병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 근처 바닥에 고의적으로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태연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 씨가 일부러 기름을 뿌린 거잖아. 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영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백히 고의야. 어머니를 위험하게 만든 거였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다른 날의 영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약통을 들고 알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약병을 열고 원래 있던 약 몇 알을 꺼낸 뒤 다른 약으로 교체한 뒤 아무렇지 않게 약병을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거야. 상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바로 가야겠어. 이런 짓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영상을 증거로 가져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여기 영상 좀 봐주세요. 작은 댁 며느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 정황이 명백히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정혜숙 씨는 미영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부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상진이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상진은 어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곧바로 검사가 이루어졌고 의사는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바뀌었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물이 바뀌었다고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편 경찰은 수진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병원의 약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영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영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차분한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미영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침착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점점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에서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약을 바꾸는 장면이 명백히 찍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미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영태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태가 정혜숙 씨의 통장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영태는 여느 날처럼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혜숙 씨의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조금 불안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제 이 돈만 손에 넣으면 다 끝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은행 창구에 도착한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해 주세요. 오늘 급히 필요한 돈이라. 창구 직원은 그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두드리며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기에 직원은 시간을 끌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초 뒤 은행 문이 열리며 경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영태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전에 경찰이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영태 씨, 당신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태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통장은 내 여동생 미영이 주러 간 거라고요. 경찰은 차분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그를 은행 밖으로 데려가며 이미 확보한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태는 경찰이 보여준 통장 거래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에 기가 막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영이 시킨 일이에요. 미영이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거라고요. 작은 아들 상진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돈을 노렸다는 사실과 영태의 자백은 그의 심장을 내리누르는 무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의 흐느낌이 점점 커지자 큰아들 상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상훈은 이해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상진아, 너 정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야? 상진은 형의 말을 듣자 억울함과 자책감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형은 몰라. 난 회사 다니면서 아내를 믿고 살았어.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냐고. 두 형제는 점점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동생의 책임을 집요하게 물었고 상진은 형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척하지 마라.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형은 왜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건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였어.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내 잘못이라니 너무하지 않아? 거실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가운데 정혜숙 씨가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두 아들 사이로 다가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게 다 뭐냐? 내가 돈을 잃은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더 문드러진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이 맺힌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혜숙 씨는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창훈아, 상진아,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는 건 회복하기 어렵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혜숙 씨의 울음 섞인 호소에 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영은 끝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친정오빠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를 도우려다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의 자백을 기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혜숙 씨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할 겁니까?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영의 자백 소식을 들은 상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짧은 면회에서 상진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상진 씨.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상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어떤 이유가 있었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젠 정말 끝이야. 미영은 상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니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과거로 남기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그녀는 큰아들 상훈이 찾아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이 따뜻하고 고맙긴 했지만 혜숙 씨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그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 말은 참 고맙다. 그런데 있잖니. 이번에 느낀 게 많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서만 살다 보니 스스로도 잊히는 것 같더라. 이제는 내 삶은 내가 꾸려야 하지 않겠니? 그때 작은 아들 상진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혜숙 씨는 그런 상진을 보며 한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상진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도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거다.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가거라. 어머니는 너희 둘 다 믿는다.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란다. 혜숙 씨는 회복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시 홀로 살아야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들의 도움만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동네에서 정혜숙 씨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뜨개질로 소소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실로 옷을 짜보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나네. 그땐 애들 키우며 이걸로 뭐든 만들었지. 뜨개질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은 혜숙 씨의 솜씨를 칭찬하며 그녀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숙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스스로 건강을 돌봤습니다. 부지런히 걷는 그녀의 모습에 동네 어르신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걸음걸이가 아주 힘차시네요. 혜숙 씨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젊어지는 법이거든요.
가족들도 혜숙 씨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상훈과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주말마다 가까운 나들이를 다니곤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죠?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사진도 찍어요. 아이고, 정말 좋다. 이렇게 다니니 옛날 내 아버지랑 다녔던 생각이 난다. 작은 아들 상진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방문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할머니, 우리랑 놀아줘요. 혜숙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들, 오늘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느 날 혜숙 씨는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다들 모이니 참 좋다.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죠. 상진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힘이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혜숙 씨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른들에게 존경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삶도 이 석양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가족도 있고 이렇게 내 삶을 꾸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혜숙 씨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지나간 아픔도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정혜숙 어머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독자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위로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